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동해상으로 발사체 2발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단거리 미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 21일 순항미사일 발사에 이어서 이번에도 미사일을 발사한 건데요. 이 취재기자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문경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예, 자 어떤 발사체인지 구체적인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조금 전에 합동참모본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 2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만큼 북한이 지난해 3월 이후 거의 1년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행거리는 450km, 고도는 60km 정도로 비교적 낮게 날았습니다. 발사 시각은 오늘 아침 7시 25분쯤으로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연이어 2발을 발사했습니다. 단거리이긴 하지만 탄도미사일은 사거리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제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단거리냐 혹은 중장거리냐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응이 달랐습니다.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을 한 달여 앞둔 2019년 5월 북한이 단거리 이스칸데르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었는데요. 당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실제 제재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북한이 약 1년 만에 그것도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만큼 미국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또 북한이 향후 도발 강도를 더 올릴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올해 1월 당대회 열병식에서 북한은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5형과 탄두를 개량한 신형 단거리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은 변칙 기동으로 요격이 어렵고 전술핵 탑재 가능성이 거론돼 왔습니다. 이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했는지 여부에 대해 군은 추가로 설명할 사안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네, 이번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서 청와대는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조금 전 회의가 끝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청와대 연결해서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홍선기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예, 자 NSC 회의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청와대는 오늘 아침 전해진 북한의 발사체 관련 소식에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회의는 오전 9시부터 1시간 반가량 진행됐는데요. 회의에서는 원인철 합참의장의 보고를 받은 뒤에 한반도의 전반적인 안보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서 NSC 상임위원들이 1시간 반 동안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NSC가 북한이 발사한 것이 미사일임을 공식화하고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겁니다. 또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과의 이번 발사의 배경과 의도를 정밀 분석하면서 관련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NSC 상임위원들은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 세부 재원 등에 대해서는 한미 국방과 정보당국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분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북한의 발사체와 관련해 NSC 상임위원회가 열린 것은 지난 2019년 10월 이후 1년 5개월 만입니다. 지난해 3월에는 북한이 강원 원산에서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다고 주장했을 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 회의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첫 무력 시위라는 의미가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조만간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 상황이어서 여기에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홍성기입니다. 스가 일본 총리가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공식 발표하고 이는 유엔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오늘 오전 8시 반쯤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 아침 북한이 지난해 3월 이후 약 1년 만에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어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일본과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이에 대해서 엄중히 항의하고 강력히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부터 4월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여야 후보들의 움직임도 분주한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대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 4차 추경안 오늘 아침에 통과됐죠? 네, 국회는 오늘 아침 8시에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농민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1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습니다. 우선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영업 제한과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를 본 업종에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와 함께 농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피해를 본 3만 2천 가구에 바우처 방식으로 100만 원을 지원하고 경작 면적이 0.5헥타르에 못 미치는 농가 등 46만 영세 농어민 가구 등에는 3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또 여행업 지원액은 300만 원, 공연업 지원액은 250만 원으로 상향했고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기사 3만 5천 명에게 지원금 70만 원씩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추경안을 포함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20조 6천억 원 수준으로 여야는 일자리 예산 등을 줄이고 기존 예산의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가결되면서 이달 말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4월 재보궐선거 관련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고 각 후보들도 분주한 상황이죠. 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여야 후보들 모두 바쁘게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지역구였던 구로 지역을 방문해 출근길 인사에 나섰습니다. 선거운동에 나서는 박 후보의 각오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서울시장은 코로나19를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키는 민생시장이어야 합니다. 서울이 정쟁화되는 것을 막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승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정이 많으신데 체력 관리는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체력 관리는 아침에 남편이 만들어주는 야채 주스가 저의 건강 비결입니다. 오늘도 드시고 오시고. 네, 박 후보는 앞서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자정에 맞춰 서울 홍대에 있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코로나로 제일 힘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청년들의 아픔과 고단함을 몸소 느껴보고 싶었다며 생활시장, 민생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자정에 맞춰 지하철 차량기지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서울 메트로 군자 차량기지를 찾아 차량 방역을 돕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오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이 다시 뛰는 계기가 되는 선거를 시작한다는 뜻이라고 첫 선거운동 일정의 의미를 설명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그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이 이제 다시 뛰는 그런 계기가 되는 선거를 시작한다는 뜻에서 이곳 차량 기지에서 그 상징적인 저의 각오를 담아서 오 후보는 이어서 오늘 아침에는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은평 지역을 찾아 표심 잡기에 나섰고요. 오후에는 서울시청역에서 경선 경쟁자였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함께 유세 활동을 벌입니다. 부산시장 후보들도 아침부터 분주한데요. 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각각 출근길 인사와 유세, 또 정책 발표 등이 한창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대근입니다. LH 등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중간 수사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400명 가까이 수사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3명과 전현직 공무원 85명도 포함됐습니다. 포천시 공무원이 수십억 원을 들여서 사들인 전철역 예정지에 대해선 법원이 몰수 보전을 결정했습니다. 자,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이번 경찰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도 들어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어제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 현황을 발표했는데요.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 사건 89건에 대해서 모두 398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사건은 33건, 모두 134명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이 수사 혹은 내사하고 있는 대상자 가운데에는 국회의원 3명을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 85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의혹이 불거진 국회의원 14명 가운데 구체적인 투기 정황이 포착된 의원은 3명인데요. 앞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5년 3기 신도시 부근 경기 부천시 고강동 땅을 매입했고
같은 당 김한정, 김주영 의원 역시 각각 경기도 남양주 진접읍과 화성 남양읍 토지를 사들여 투기 의혹으로 고발됐습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이주환 의원, 또 무소속 전봉민 의원도 직권남용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됐습니다. 국수본은 3명의 실명은 밝힐 수 없다면서 의혹이 제기된 다른 의원들에 대한 수사 확대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또 부동산 투기 행위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지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포천시 공무원이 사들인 전철역 예정지 땅에 대해서 법원이 몰수 보전을 결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은 어제 포천시 공무원 박모 씨가 사들인 포천시 땅과 건물에 대해서 몰수 보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경찰이 몰수 보전을 신청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결정인데요. 이 결정이 내려지면 범죄 피의자는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불법으로 거둔 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도시철도 7호선 역사가 들어설 예정인 포천시 소호읍에 땅과 건물을 샀습니다. 박 씨는 땅을 사기 직전까지 도시철도 연장 사업을 담당했는데 이 때문에 박 씨가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박 씨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현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LH 직원 등 공직자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 처음입니다. 경찰은 어제 발표에서 LH 직원 31명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구체적인 혐의가 적용된 전 현직 직원은 15명이고 이 가운데 9명이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남은 피의자들도 이번 주 안에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어제는 국토부와 LH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는데요. 국토부 공공주택본부와 LH공사에서 2015년 이후에 근무한 모든 전현직 직원들의 인적사항을 확보해 친인척 명의의 차명거래 내용도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땅 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세종시청 공무원이 토지거래 당시 시의회 사무처에서 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시의회에서 진행된 산업단지 관련 보고 과정에 정보를 얻은 뒤 땅 투기가 이루어졌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세종 지역 땅 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는 모두 7명입니다. 이 중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발표가 나온 지난 2018년 8월보다 7개월 앞서 함께 땅을 산 사람은 5명으로 1명은 세종시청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의 시동생인 또 다른 세종시청 공무원 A씨가 토지 거래가 이뤄진 시점인 2018년 1월에 세종시의 사무처에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당시 의회 운영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세종경찰청이 지난 19일 세종시청 산업위치과와 시의회 사무처 등 4곳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찰은 A씨가 업무 과정에서 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는지 확인하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토지 거래가 있기 2달 전인 2017년 11월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에는 시경제산업국장이 국가산단 조성 공동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토부 대응 자료를 작성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몇몇 세종시 의원들도 산단 예정지 인근 등의 땅을 가지고 있거나 매입해 앞서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 의원은 땅 구매 당시 시의원이 되기 전이라 산단 개발을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고 아이들과 주말 농장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세종시가 조사 대상을 다른 개발 지역으로 넓히고 선출직 공무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연서면이 아닌 다른 조치원이라든지 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전체 범위로 넓히다 보면은 다양한 어떤 공직자들의 그러한 비리나 의혹들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세종시청 공무원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지난해 일부 대전시 의회 의원들이 개발 예정지 인근 토지를 구매한 사실이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공개 자료를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A 의원은 대전교도소 이전 후보지는 아니지만 직선 거리로 수 킬로미터 이내인 유성구 성북동 땅 400여 제곱미터를 1억 2천만 원에 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 의원의 경우 세종시 부광면과 가까운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토지 1000여 제곱미터를 1억 8천만 원에 구매했다고 재산 변동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두 의원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구매한 것이지 부동산 투기와는 관련이 없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30명으로 이틀째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첫 발병 14개월 만에 누적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부터 보겠습니다. 그 전날과 거의 비슷한 정도 추이를 보이고 있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모두 430명입니다. 전날보다 2명 늘어 이틀째 4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로써 국내 누적 확진자는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430일, 약 1년 2개월여 만입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419명, 해외 유입이 11명입니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역시 수도권이 많은데요. 서울이 125명, 경기 147명, 인천 11명 등 수도권 신규 환자만 283명입니다. 이 가운데 68명은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는 경남이 30명으로 가장 많고 강원 27명, 부산 20명, 대구와 충북이 각각 17명씩입니다. 사망자는 2명 더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어제와 같은 111명입니다. 백신 접종 현황도 나왔는데요. 오늘 0시 기준 신규 1차 접종자는 28,222명으로 누적 7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전체 인구로 따지면 1.41%가 1차 접종을 마친 셈입니다. 2차 접종을 마친 사람도 1,193명 늘어 누적 2,691명이 됐습니다. 예방접종 뒤 이상 반응 신고는 78건이 추가됐습니다. 이 중에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가 3건이고 중증 의심 사례가 1건, 나머지는 근육통이나 두통처럼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었습니다. 네, 오전 방역당국 회의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는 당부가 있었다고요? 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 조정관이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했는데요. 최근 2주간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 비율이 전체의 30%이고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비율도 4분의 1을 넘을 정도로 우리 일상의 거의 모든 공간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각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진주의 목욕탕이나 청주의 핸드볼 구단에서는 기침과 오한, 발열 등 의심 증상에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해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에 평소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생활하다가 고열이 확인되자 즉시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증상이 있음에도 검사 받기를 미루면 가족과 동료, 이웃 모두가 위험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또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일 발표할 예정인데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오는 일요일까지만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봄철 이동량이 늘고 있는 데다 300~400명대 확진자가 계속되고 있어 거리두기를 완화하거나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기는 힘들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을 직접 맞아보니 안심해도 되겠다며 안전성 논란을 끝내고 접종에 적극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간이 더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별탈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제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끝내달라며 전 세계가 공인하는 백신의 안전성을 논란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 관련 의료진을 협박하는 전화가 여러 통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닌 다른 백신으로 바꿔치기해서 접종했다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어제 오전 9시부터 종로구 보건소와 종로구청 등에는 협박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종로구는 접종을 담당한 간호사를 비롯해서 여러 직원이 전화를 받았고 보호를 위해서 해당 간호사를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미국이 누적 확진자 3천만 명을 넘겼습니다. 미국 국민 11명에 1명꼴로 확진자가 나온 셈인데요. 백악관 측은 백신 효과가 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며 방역 조치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로이터 통신이 자체 집계를 근거로 미국의 누적 확진자가
3천만 명을 넘었다고 전했습니다. 전체 인구 3억 2천만여 명을 고려하면 11명 가운데 1명은 감염자인 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누적 확진자의 24%, 누적 사망자의 20%가량을 미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겨울철 대확산을 겪은 뒤 지난 2월부터 확산세가 급격히 둔화해 왔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이 쉬운 겨울철이 지난 데다 백신 접종이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백악관 대응팀은 백신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It was very clear in your presentation and your slides, which I hope is coming clear to the American public, which is that these vaccines are being proven to work. 그렇더라도 최근에 느슨해진 방역 조치는 걱정입니다. 일부 주에서는 경제 활동을 전면 재가동하고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했습니다. 초기 최대 확산지였던 뉴욕시도 5월 초에 공무원들을 사무실에 출근시킬 계획입니다. 여기에 봄방학을 맞아 여행이 또 급증하고 있습니다. I don't think you can declare victory and say you've turned the corner. You've got to continue to do what we're doing, more vaccinations and continue to do public health measures until we actually do turn the corner. 보건당국은 백신 보급 확대가 안전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번 접종자는 24%, 접종을 끝낸 사람이 13%에 불과한 만큼 속도를 높여 집단 면역에 이르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늦은 밤 도로 한복판에 운전자 없는 차량이 세워져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출동을 했더니 차량 뒷좌석엔 2살 난 남자아이만 잠들어 있었는데요. 아이 어머니는 술에 잔뜩 취한 상태로 200m 떨어진 길가에서 발견됐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일 밤 11시쯤 경기도 시흥의 한 도로를 SUV 한 대가 지나갑니다. 잠시 뒤 이 차량은 편도 8차로인 도로 한복판에서 정차된 채로 발견됐습니다. 행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차량 안을 살펴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2살 된 남자아이가 뒷좌석에서 홀로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8차로상에 2차로상 앞에 차가 서 있는데 얘만 혼자 있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가가지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무슨 상처가 있거나 이러진 않았다고 그래요. 경찰은 곧바로 운전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50분 만에 만취 상태로 길가를 걷고 있던 42살 A씨를 찾아냈습니다. 놀랍게도 2살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정차된 차량이 있었던 2차로 도로입니다. A씨는 이곳에서 반대 방향으로 200m 정도 떨어진 인도에서 발견됐습니다. 지구대로 연행된 A씨. 자신이 어디에 있는 거냐며 횡설수설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6%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경찰이 차량 경로를 살펴봤더니 안산대부도 해수욕장을 출발해 17km를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이에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A씨가 정확히 누구와 어디서 술자리를 했는지, 아이를 언제부터 차량에 태운 채 데리고 다녔는지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한 경찰은 평소 아동학대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의 친모가 3년 전 출산을 앞두고 개인용 컴퓨터로 셀프 출산을 검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친모 48살 성모 씨의 PC를 분석한 결과 3년 전 출산 시점에 셀프 출산과 출산 준비 등을 검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석 씨가 혼자 출산을 했거나 지인의 도움을 받아 병원이나 의원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무 중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이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경영자도 처벌받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올해가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핵심은 산재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은 곳에 관리 역량을 몰아주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건설업의 추락 사고와 제조업의 끼임 사고입니다. 해마다 비슷했지만 지난해도 이 둘의 사고가 업종별 산재 사망 사고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먼저 시공순위가 200위를 넘는 건설사는 본사가 현장의 안전 책임을 담당합니다. 규모 100억 원 이하 중소건설 현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기술 지도합니다. 특히 사망사고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작은 건설 현장에 대한 기술 지원과 재정 지원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프레스 등 위험기계가 있는 100인 미만 사업장은 밀착 관리 대상이 됩니다. 폭발 사고에 걱정이 큰 화학 사업장은 위험 수준에 따라 맞춤형 관리합니다. 무엇보다 최근 수요가 늘면서 사고도 잦은 배달 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현장에서 실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중대재해법은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과 시공규모 50억 원 이상의 건설 현장에 먼저 적용합니다. 또 오는 2024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이 확대됩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최근 애틀랜타와 콜로라도 총격 참사로 미국 사회가 큰 충격에 빠져 있는데요. 작년 미국에서 총격으로 숨진 사람만 2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는 총기 규제 입법을 서두르고 있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아 의회 통과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미국 워싱턴 DC 주택가에서 총격전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습니다. 한밤중에 수백 명이 모여 길거리 파티를 즐기다 다툼이 생겨 총격전으로 번진 겁니다. Honestly speaking, I really don't understand how my child life is just gone. 17, my oldest. 지난해 미국에서 총격으로 숨진 사람은 거의 2만 명에 이릅니다. 지난 20년 사이 가장 큰 규모입니다. 희생자 가운데는 어린이도 300명이나 포함돼 있습니다. 총기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도 2만 4천 명이나 됩니다. 모두 합하면 하루에 100명 이상이 총기로 목숨을 잃은 셈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직이 늘고 스트레스가 증가한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분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애틀랜타와 콜로라도에서 잇따라 총기 참사가 발생하자 미국 정부와 민주당은 총기 규제 입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We are certainly considering a range of levers, including working through legislation, including executive actions to address, obviously, not just gun safety measures, but violence in communities. 하지만 상당수 정치인이 총기협회의 로비권에 들어있는 데다 공격용 무기 금지와 신원조사 강화 등에 대한 공화당의 반대가 커서 상원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 김성환, 이종훈 두 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0시를 기점으로 해서 4.7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관심이 쏠리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지하철 코로나19 방역으로 각각 스타트를 끊었는데요. 두 후보를 지원하고 나선 우군들의 면면도 돋보입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본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월세 지원 확대해달라.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면은 그거부터 우선 하려고 창업을 하는 청년들한테는 싼 집 또는 지원하려고 하죠. 열량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보통?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잠들지 않는 도시 속에서 정말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이 있다는 거, 정말로 생활 시장이 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민생 시장이 돼야 되겠구나. 지금 뭐 불과 한 선원양 정도 했는데 벌써 온몸이 땀으로 젖어옵니다.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다는 것도 또 오늘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한
아직 되신 건 아닌데 근데 그 정책 방향을 정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반가웠어요. 네.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네. 손을 꽉 쥐어주시네. 마음이 전달됐습니다. 네. 지금 같이 재보궐선거를 승리할 때 국민의힘의 자랑스러운 후보 오세훈 후보를 도와 야권의 승리를 이루고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꼭 놓겠습니다. 정말 벅차오르는 가슴, 감개무량함 때문에 잠시 정말 울컥하는 기분까지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드립니다. 네, 이제 공식 선거운동도 시작됐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새벽 편의점 알바, 오세훈 후보는 지하철 열차 방역으로 이제 첫 일정을 시작했는데 공식 선거운동의 첫 일정이다 보니까 관심도 많았습니다. 장소 선택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사실은 신경을 많이 써서 이 장소를 선정하기 마련이죠. 예. 첫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이제 뭐 언론에 또 초점이 되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박영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민생 곱하기 청년을 택한 것 같고요. 민생 곱하기 청년. 예. 그리고 오세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방역 곱하기 서민을 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좀 비슷해도 보이는데요. 그렇죠. 뭐 완전히 다를 수는 없죠. 예. 근데 역시 표가 많은 쪽을 향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청년 표심이 많이 좀 이탈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의식이 되지 예. 않았을까 싶어요. 민주당 예. 입장에서는 그랬던 것 같고 또 뭐 오세훈 후보자 입장에서는 역시 좀 이제 국민의힘의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너무 귀족 정당이다. 그거를 좀 깨고 싶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성원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첫 일정?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크게 맥락에서 예. 다르지 않은데요. 첫 유세 일정을 보면 선거 판세가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 지금 젊은 층이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렸다 이런 이제 여론조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2030 세대의 마음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편의점 알바라고 하는 게 2030 세대한테 제일 소구력을 갖는 그런 모양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지하철을 방역했는데 약간 좀 서울시장이 이미 된 듯한 모습도 좀 느껴지고요. 예.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층이 다양하잖아요. 연령층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고 하는 점은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나오는 지지율 이상 더 이상 좋을 게 없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지율 구도를 그대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하는 좀 안정감 있는 후보의 모습, 모든 세대에게 소구력을 가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부터 뭉쳐야 살지 않겠습니까? 양 후보 세를 확장하기 위한 두 사람 활동도 지금 눈에 띄는 상황인데 박영선 후보는 어제 국회에서 유력 대선 주자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났는데 우연히 만났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정체 우연이라는 건 없다면서요. 그렇죠. 예. 예. 뭐 장소랄지 뭐 이런 것까지 다 사실은 뭐 어느 정도는 연출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예. 뭐 박영선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을 업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는 거죠. 예. 어찌 됐건 뭐 이재명 지사가 지금 여권에 제일 유력한 대권 주자 뭐 이렇게 지금 지지율도 계속 높게 나오고 있고 그 표심만이라도 다 일단은 확보를 해야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요. 이재명 지사도 반대로 또 좀 필요성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 이번 재보궐선거가 어찌 됐건 차기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갖는다라고 많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대선 주자들이 어느 정도는 일정한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이제 힘을 보태주는 예. 그런 모습을 좀 연출했던 거. 뭐 일단은 그렇게 지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현직 지사라서 지금 선거 운동은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요. 어쨌든 두 사람의 이런 만남 두 분 다 윈윈인 겁니까? 그렇죠.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명 다 윈윈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당내 서울시장 후보가 이재명 지사를 만나러 달려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재명 지사가 대권 레이스를 펼치는 데 있어서 확실한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거라고 보고요. 예.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아마 가장 다급했던 측면이 이재명 지사 지지층 가운데 보수층도 일부 섞여 있고 중도층도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도 내에서 보수층 일부를 가져오거나 중도층을 가져오는 게 굉장히 절실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경기도지사잖아요. 예. 이재명 지사가 수도권 지지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특히 호남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고 예. 이런 지역적인 지지율을 이재명 지사를 통해서 가져오는 게 필요하다. 예. 서울 수도권 지지율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특히 이제 서울 지지율, 특히 호남 지지율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지사의 든든한 지지를 좀 받을 필요가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두 사람의 만남은 어쨌든 전략적으로 굉장히 좋았다. 자, 두 분 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야권 쪽으로 오면 가장 관심이 역시 빨간 넥타이 메고 온 안철수 그리고 빨간 점퍼 입고 온 금태섭 이 두 분 아닐까 싶은데 특히 안철수 대표는 이번에는 조금 적극 합류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바로 시청역 유세 합동으로 참여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도 예. 적극 지원하는 모습을 안 보이게 되면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앞으로 정치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거죠. 예. 그동안에 계속 이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단일화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불만 표출 이런 게 여러 번 있었고 이제 그랬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뭔가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했을 거고 참모진들도 그렇게 조언을 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좀 대선 행보에도 조금 관심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러니까 서울시장 원래 출마 선언하기 전에는 서울시장 출마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기는 관심이 대선에 있다. 그런데 어제 행보를 보니까 넥타이도 붉은 넥타이를 메고 좀 상당히 강렬한 이미지를 지금 이제 표출을 예. 하면서 대선에 대한 이제 그 의지를 좀 내비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지금 향후에 어찌됐건 범야권의 정기 개편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재보선 끝나고 나면 예. 그러니까 세를 좀 이제 중도 지형으로 좀 확대할 필요성도 있는 거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 과정에서도 좀 내가 주도하겠다. 예. 그런 좀 의지를 내비친 그런 행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재보선 끝나고 있을 야권의 정계 개편 여기까지 염두에 둔 빨간 넥타이였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주셨는데 자, 금태섭 의원은 공동 선거대책위원장 금태섭 위원장도 맡게 됐는데 오늘 아침에 선대위 회의에도 참석을 했더라고요. 자,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겠지만 거꾸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대목일 것 같습니다. 뭐 뼈아프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최소한 굉장히 불편한 모양인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금태섭 전 의원이 자기 지지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금 전 의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지지층이 뭐 이쪽으로 쏠린다거나 같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정권 심판론이나 뭐 예. 20, 30대 지지층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여론들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태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이미지를 계속 환기시키는 작업들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금태섭 같은 사람도 포용하지 못하는 민주당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예. 거고요. 반문연대에 관한 인식들을 계속 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민주당한테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제 안철수 대표에 대한 말씀 잠깐 하셨는데 지금 전 딜레마에 좀 빠져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봐요. 조만간에. 왜냐하면 지금은 살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당선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를 계속 한다고 하면은 거의 벼랑 끝에 지금 몰려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미 국민의힘 사람처럼 다 인식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나 다시 제3지대 예. 후보가 될 거야.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죠. 예. 태도를 바꾸기가 쉽지 않고 그 이미지를 바꾸기 쉽지 않기 때문에 다시 나는 뭐 윤석열 전 총장하고 손잡고 뭔가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제3지대로는 잘 먹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새 정치를 표방해왔던 안철수 대표로서는 이 딜레마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어쨌든 지금 불붙은 선거 전에 서로를 향한 날선 발언의 수위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후보를 향해서 MB 아바타를 넘어서 극우 정치인이다 이렇게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시민이 외면하니 내세울 게 흑색 선전밖에 없냐 전형적인 색깔 마케팅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분 보니까 뭐 마치 뭐 중도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처럼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2019년도 10월에 이 태극기 부대에서 연설한 것을 보니까 그 장면을 보니 완전히 극우 정치인입니다.
MB 아바타를 넘어서서 극우 정치인입니다. 2009년 10월일 텐데요. 정광훈이 주도하는 태극기 부대 집회에 참석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독재자, 중증 치매 환자, 정신 나간 대통령, 차마 입에 담기 어린 광기 어린 막말 선동을 합니다. 시민들이 외면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이제 흑색 선전 또 네거티브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아주 저급한 정치 공세로 흙탕물 선거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색깔 마케팅을 한다든지 극우 프레임으로 상대방을 뒤집어 씌우는 이런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또 권력형 성범죄로 국민 혈세 570억을 들여서 이번 보궐선거를 만들어낸 그 원인자를 추앙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만한 그런 모습으로 참 시민들을 크게 실망시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양 진영에서 이명박 시즌2다, 박원순 시즌2다 이렇게 험한 말 오갔다가 자, 어제 민주당에서 오세훈 후보를 향해서 이제 극우 정신이다 이런 표현이 이제 등장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 얘기 나온 거예요. 전략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근데 이게 과연 그렇게 설득력을 가질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너무 뻔한 그 네거티브 전인데다가 너무 뻔한 극우 프레임이라는 거죠. 선거 때만 되면 등장하는 이제 이런 게 되다 보니까 그 유권자들이 보기에 상당히 좀 식상하다. 그런 느낌으로 오히려 더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전반적인 그 구도 자체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추격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 마음이 좀 급하겠죠. 그래서 네거티브 공세에 대한 이제 그 유혹을 상당히 느낄 텐데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좀 그 선한 경기를 펼쳐야 된다. 그게 오히려 더 플러스가 될 거다. 그리고 이번 재보선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재보선 끝나고 나면 곧바로 이제 차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런 식의 네거티브 프레임을 짜놓고 보면 나중에 대선 치를 때도 이 프레임으로부터 못 벗어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 전형적인 선거 전략을 보이고 있다고 전형적인 생각해요. 선거 전략이다. 예. 1대1 구도가 됐잖아요. 1대1 구도가 되면 유권자 입장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후보를 선택할 거냐, 나를 선택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동층은 점점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상대 후보를 찍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결국 열세 있는 후보 입장에서는 네거티브 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근데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선거 때 좀 뒤지는 후보는 네거티브 전략 쓰고 앞서는 후보는 무슨 흙탕물 선거 만드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똑같은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여야 막론하고 항상 그래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전형적인 전략들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다만 그 전략이 어느 정도 유효하게 먹힐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민주당 입장에서 또 하나 굉장히 좀 다급한 부분은 기존의 촛불 정신 아니면 민주개혁 진영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 이렇게 연결되는 그 고리들이 지금 막 깨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깨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은 여론조사에도 확인되고 있는 것처럼 오세훈 후보 지지층은 나 투표장으로 갈 거야 이렇게 하는데 박영선 후보 지지층은 투표장으로 갈까 말까 이런다는 거예요. 잘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럼 투표율 떨어지면서 민주당은 더 지지율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지지층을 계속 자극해서 투표장으로 결국 끌어내는 게 굉장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다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전략의 일환으로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라도 어차피 안 되니까 그런 전략이라도 구사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글쎄요. 자꾸 MB 아바타다 아니면 과거 10년 전 지금 오세훈 시장 지금 후보가 시장 재임 시절에 있던 얘기를 끌어내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그렇게 기억력이 우리 사람의 기억력은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아주 뚜렷하게 뭔가 저 후보를 찍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심리적 움직임까지 이렇게 연결되지 잘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거티브를 하더라도 좀 확실하게 치고 들어가는 네거티브를 해야 효과가 나타날 텐데 아직까지 그 정도 유효한 뭔가의 카드는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 유효한 카드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서 공격하는 거는 오세훈 후보가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그 연단에 섰다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박영선 후보도 2016년에 전광훈 목사하고 같이 있었던 그 사진을 공개했는데, 자 이거는 그냥 어떤 행사에 참석한 이런 자리였습니다. 이 국민의힘 대응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늘 이제 예. 우리가 많이 봐왔던 광경이죠. 그러니까 막판이 되면 서로 이제 역공세를 이제 펼치면서 물고 또 늘어지는 이런 식의 이제 형국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는 좀 달라질 줄 알았더니 이번에도 역시 좀 그런 양상으로 좀 전개가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본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지금 논란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사소한 표현 하나, 뭐 사소한 장면 하나 이런 것에 너무 좀 과도하게 집착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게 다 결국 이번 선거의 승패가 중도층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일 텐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옹호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앞으로 이런 이야기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 임종석 전 실장의 발언에 선을 그었는데요. 그런데 임종석 전 실장 이번에는 박 전 시장의 경력을 줄줄이 올리면서 또다시 옹호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낙연 선대위원장 오늘 아침 발언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 피해 여성에 대한 피해 여성이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네. 그런 어떤 상처를 건드리는 발언, 이런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 국면에서는 후보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했으면 합니다. 네. 지금 박영선 후보는 후보자에게 사과도 하고 필요하면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 안팎에서 좀 옹호글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지지층이 혹시 더 결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예. 혹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좀 오래간만에 진중권 전 교수 말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예. 이번 진중권 교수, 민주당 사람들은 박영선 후보가 시장되는 걸 원하지 않나 보다 이 발언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성층의 지지가 안 나온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얘기를 자꾸 이렇게 호출하는 게 이게 맞는가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선거 2주도 안 남은 상황인데 이제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될 상황에서 왜 유권자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자꾸 하죠? 예. 그러니까 그게 어느 한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끌어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많은 유권자의 심기를 거슬릴 수 있다는 생각은 왜 안 하는가? 그러니까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하더라도 정치인이라면 이럴 때는 자제하고 절제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얘기들이 반복되면요, 민주당은 선거 포기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좀 진중하게 이 정도 정치 감각이 저는 임종석 전 실장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예. 뭔가 의도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뭐 대권 구도까지 내다본 발언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민주당 선거 패배하고 대권 구도까지 가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감을 부각하는 게 현 시점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럴 때는 발언을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여야 단일 후보가 확정되고 나서 첫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한 20%포인트 가까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어지는 흐름하고 큰 차이는 없는 이런 결과인데, 자, 이 추세가 그대로 갈지 아니면 지금 1대1 구도가 형성됐기 때문에 앞으로 좀 접전 양상으로 붙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막판으로 가게 되면 예. 좀 이제 수렴이 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 지금 범여권의 지지층도 뭐 부동산 문제라든가 LH 공사 문제로 해서 사실은 그 내부에서도 상당히 이견이 좀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진보 지지층도 꽤 많이 지금 늘어나 있는 예. 그런 그 상황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이 유권자층이 뭐 국민의힘 지지로 가겠는가? 그거는 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워도 다시 한번 결국은 이제 이쪽으로 결집을 할 거다. 예. 그렇게 본다면 이제 조금 격차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는데요. 지금 현재는 컨벤션 효과도 좀 있고 그래서 중도 표심이 오세훈 후보 쪽으로 일단은 뭐 거의 다 지금 가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이 지표로 좀 나타난 게 아닌가. 예, 저희가 연령대별로 민심을 본 부분도 있는데 한번 네.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특히 20대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제 민주당 지지가 많았는데요. 지금 야당 후보 지지가 한 3배 정도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3배 정도 되는 상황이 중요한 예. 게 아니고요. 60대 지지율보다 20대 지지율이 더 낮은 게 문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편의점을 갔다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첫 행보는 편의점이다. 네. 예. 그러니까 40, 50대, 50대는 거의 비슷하고 40대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니까 지금 박영선 후보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고 근데 30대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요. 20대는 완전히 지금 뒤집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서든 반전시키지 않으면 예. 이번에는 당선되기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60대 이상 지지층은 정당 일체감이 확실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정당 일체감은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투표장 가가지고 아무리 비판적이더라도 내가 지지했던 정당을 찍는 겁니다. 60대 이상은 그게 흔들릴 것 같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럼 결국은 젊은 층의 표심을 어떻게 잡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네. 거죠. 그리고 20대의 경우에는 정당 일체감이 상대적으로 적은 계층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계층을 어떻게 잘 공략하느냐. 예. 이게 이번 선거에 당락을 좌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예. 여당에서는 숨은 진보 지지층에 있다. 이른바 샤이 진보가 이번엔 있을 거다. 투표율이 선거일날 높으면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이 부분은 뭐 어떻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분들이 결국은 이제 이 민주당 지지를 할 거다라고 이제 보긴 하는데요. 근데 지금 샤이 상태가 아니에요, 이분들이. 예. 예, 제가 보기엔 앵그리 상태, 이게 앵그리 문제인 상태다. 거죠. 예. 예, 그분들의 사실은 분노를 좀 빨리 좀 잠재우는 게 필요한데 예. 구조적으로 좀 쉽지가 않잖아요.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 이거 어떻게 단기간에 해결하겠습니까, 예. 그렇죠?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등하는 바람에 이 2030 세대가 느끼는 좌절감이라고 하는 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 그걸 어떻게 단기간에 해결하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악재, 구조적인 악재로 지금 가로놓여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예. 네. 항상 여당에서 뒤지는 후보의 경우에 여론조사 불신하게 하고요. 샤이 지지층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보통의 네. 경우에 그런데요. 예.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패배주의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후보가 이길 것 같, 1대1 구도이기 때문에 우리 후보가 이길 것 같다고 하면 투표장으로 적극적으로 더 많이 나가려고 노력하겠죠. 예. 근데 해도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 그럼 뭐해? 안 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층이나 그래도 국민의힘은 안 찍을 만한 지지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지층이 그냥 투표 포기해버릴까 봐 민주당은 전전긍긍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거기까지 전략이 간 판단해서 지금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면 다행인데 문제는 뒤지는 후보는 자꾸 뒤진다고 인정을 안 하게 되거든요. 예. 뒤진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심리가 발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아니 우리 숨은 지지층이 있으니까 괜찮아. 해볼 만해. 자꾸 여기에 빠지면은 결국은 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뒤질 것 같으면 더 절박하게 움직여라. 더 간절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박영선 후보 보면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움직일 필요가 있는데 너무 자기 스스로 과신하면 절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권에서는 그래도 박영선 후보 인물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막판에 갈수록 이 진가를 발휘할 거다. 이런 해석도 어제 그 여당에서 나오신 의원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선거라는 건 시작할 때보다 결과가 반대로 나타나는 사례도 흔히 볼 수 있다. 이러면서 말조심을 당부했는데 자, 우리가 늘 봐왔지만 마지막에 말 한마디 때문에 표가 엄청 떨어져 나가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아마 측근들까지 포함해서 후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싶고요. 자, 부산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부산 선거 역시 굳히려는 박형준 후보 그리고 뒤집으려는 김영준 후보 간의 공방이 굉장히 뜨거운 이런 상황인데 민주당에서 지금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개인 의혹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기장군에 있는 한 건물을 재산 누락 과정에서 빠뜨렸다. 그래서 선관위가 지금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보고 있는 건가요? 그런 거죠. 예. 근데 이제 좀 납득이 안 가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이게 그야말로 좀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의 그런 이제 물건이면 모르겠는데 꽤 이게 금액도 나가고 이제 그런 이제 그 물건이더라고요. 예. 그런데다가 요즘에 또 한창 또 그쪽 지역이 이른바 뜨는 지역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좀 등록에서 제외시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납득이 안 가는데, 그래서 이제 고의로 좀 이제 숨긴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의혹이 그래서 이제 일고 있는 거고요. 뭐 이 부분은 이제 선관위도 뭐 엄정하게 전 뭐 이제 대응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뭐 그렇게 할 거다라고 지금 봅니다. 근데 하여튼 지금 해명을 하고 있긴 한데 좀 이제 그 해명 자체는 그렇게 설득력은 떨어진다. 예.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박형준 후보자에 대한 지지세가 꺾일 것인가? 예. 그러니까 사실은 박형준 후보의 개인에 대한 지지세라기보다는 이제 부산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누적된 그 어떤 불만 같은 게 지금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역 경제 악화 속도도 지금 가장 빠르고요. 전국적으로 비교하더라도 가덕도 그래서 이제 신공항 이슈를 이제 민주당 쪽에서 던지긴 했는데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의문시를 한다는 거죠. 이쪽 지역 분들이. 그리고 또 어찌됐건 문재인 정부도 그랬고 노무현 정부도 그랬고 PK 출신 아닙니까 대통령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대통령도 만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대적으로 우리가 손해만 봤다라는 그런 인식도 꽤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좀 차곡차곡 좀 누적이 돼 있다 보니 이번에 어떻게 뭔가 이렇게 한두 건의 어떤 카드 또는 한두 개의 악재 가지고 이 큰 흐름이 좌우될 것 같지는 않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카드도 누적된 민심을 뒤집긴 좀 어렵다. 자, 민주당에서는 박 후보에 대해서 지금 까도 나온다, 까도남이다 이런 별명까지 붙였는데 아직까지는 지지율 격차 상당합니다만은 계속 이런 어떤 의혹들이 불거진다면 판세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 가랑비에 옷 쫓는다고요? 계속 누적되면은 나중에 가서 실망감으로 갈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거는 국민의힘 쪽에서도 잘 알리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LCT 문제도 사실 아들로부터 아파트 구입했다는 사실 숨겼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 나중에 드러나고 나니까 뭐 본인의 가정사까지 얘기를 하면서 그걸 덮으려고 했던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기장 땅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납득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자녀의 재산이면 모를까 배우자의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 땅이 있는지 그냥 물어보면 될 건데 그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실수고 의도적으로 숨긴 거 아니냐라고 하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서울 판세 얘기하면서 인물론 얘기했다고 아까 민주당 의원이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민주당이 지금 부산판에서 인물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바닥 민심은 굉장히 차가운 것 같아 보이고요. 그렇다면 그 바닥 민심에서 민주당이 그걸 극복하는 건 좀 쉽지 않아 보이고 결국 인물론으로 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인물론을 미는 데 있어서 지금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의 여러 가지 잡음처럼 나오는 게 이거 좀 안 되는 것 같아라고 하는 여론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아마 민주당에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영춘 의원은 민주당 소속인 거는 불만이 있지만 그래도 부산 지역에서 그동안의 정치 활동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믿어줄까 하는 그런 민심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면에 지금 야권에서는 김영춘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이 오고돈 전 시장의 변호인이다. 이 점을 지금 문제 삼고 있어요. 이거는 어느 정도 변수가 될까요? 이런 게 사실은 좀 없어야 하는 거죠. 없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박영선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뭐 피해 호소인 관련 인물들을 또 이렇게 측근에 배치하는 바람에 논란이 돼서 다 그만두고 이런 일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자꾸 이런 식으로 그 오건돈의 그림자가 내비치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친척이 가덕도에 땅을 샀대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또 오거돈 전 시장과 굉장히 가까운 인물이 이쪽 캠프에 좀 들어와 있다라든가 이런 거는 그러니까 빨리빨리 배제시키는 게 사실은 좋은 방법이다. 이거는 즉각 대응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13일 뒤에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고요. 어쨌든 이번 선거구도에서 가장 주목받은 사람, 한 사람 꼽으라고 하면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공식 선거운동 하루 전날 찾은 곳은 서울도, 부산도 아닌 광주였습니다. 어제 광주 방문 당시 발언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작년 8월 달에 여기 다녀가고서 이제는 내가 이제 국민의힘에 와가지고서 거의 내 임무를 맞춰가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제 내일이면 선거가 시작이 되고
8월 7일 날 선거가 끝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거가 끝나기 전에 한번 다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왔습니다. 오세훈 후보로 후보가 확정이 되면서 4월 7일 재보궐선거 이후에도 위원장님이 어떤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는 당내 여론이 있는데요. 어떻게 아니 내가 어저께 분명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는 나의 결심과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네. 자, 일단 단일화 작업 마무리하자마자 광주를 다시 찾았습니다. 의미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처음에는 진정성 없는 행동처럼 쇼처럼 보이지만 계속 반복해서 하면 진심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이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가게가 뿌리가 호남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호남 여론에 소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중도층 확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많은 중도층에 있는 유권자들이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호감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전략적인 포석을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 전략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다 아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아마 국민의힘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으로서 호남을 찾은 게 이제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찾을지는 또 모르긴 하겠지만 그러면은 또 오해 살 수 있잖아요. 예. 다시 또 선거할 수 있게, 정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테니까. 그러니까 아마 저는 선거 끝나고 나면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일단은 툴툴 털고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기존의 과거의 모습들도 그러했고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언제 또 식고 처리를 해서 김종인 위원장을 다시 데리고 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하면 또 다시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지금 중도층 유권자 표심을 가져오는데 도움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서울 유권자 중 호남 출신 비중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최소 15%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그 김종인 위원장 뭐 한쪽 시선은 이미 이제 차기 대권으로 이제 간 것 같고요. 이미 대권으로 시선을 옮겼다. 예, 그렇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이제 이쪽에도 표심 다지기, 막판 다지기에 지금 나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도까지는 충분히 이제 그 안철수 후보자하고의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확보했다라고 보고 진보층의 표심까지 좀 흔들어 놓을 필요성을 좀 느꼈겠죠. 거기까지 이제 흔들어 놓는다면 이거는 확실히 이제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를 이제 가져올 수 있다. 그런 확신에 따라서 좀 움직인 행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킹메이커 김종인 위원장 머릿속은 이미 대권 구도로 넘어갔다 얘기해 주셨는데 어제 김종인 위원장이 한 방송에 출연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 지금 최근의 행보가 이제 뭐 대권과 연결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정권 교체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차가운 얘기들을 계속 하는데요. 정치를 할 스타일이 못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같이 안철수 대표를 와 함께 뭐 얘기도 많이 나누고 안 대표를 지지했던 입장이기도 했었잖아요, 한때는. 근데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정치인으로서는 뭔가 좀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싫어서라기보다는 정치와 잘 맞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판단을 이미 내리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3지대론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이번 선거를 끝으로 어느 소구력이 없는 구도가 되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안철수 후보도 아마 그렇게 안철수 대표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긴 하는데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만약에 다시 튕겨져 나가서 또 제3지대를 만들겠다고 한다던가 아니면 윤석열 전 총장과 함께 하겠다고 해서 구도를 또 흔들겠다고 나오기 시작하면 또 굉장히 야권이 구도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나중에 가가지고 결국은 또 한 명의 대선 후보가 나오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지지층이 진보 대 보수 3대 3이라고 가정하면 또 다른 후보가 나왔을 때 오히려 진보보다 보수가 더 그 손해를 볼 가능성이 더 높다. 지난 대선이 딱 그런 모양이 나왔는데 그런 모양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상당히 좀 뭐 지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보면 오늘 합동 유세도 가려고 했는데 섭섭할 것도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벌써 이제 견제에 나선 거죠.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범야권의 어찌됐건 정계 개편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혹시 안철수 대표가 주도권을 갖게 될까 봐 지금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은 아마 이럴 거다라고 저는 추정을 하는데 안철수 대표가 정치를 뭐 그동안 이제 뭐 한 10년 정도 꽤 이제 하긴 했으나 여전히 좀 정치력은 부족하다. 더군다나 범야권의 정계 개편을 주도할 정도의 인물은 못 된다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약간 좀 견제를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아마 자기가 또 그 국면에서도 뭔가 역할을 좀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반면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행보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다. 이런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5월이나 6월에 정치 선언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이제 어제 했었는데요. 두 사람이 곧 만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 뭐 이건 상상력입니다만 네. 윤 전 총장이 일단 몸풀기를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시점에 진짜 본격적으로 정치 전개에서 세력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만약 국민의힘에서 떠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제일 먼저 찾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찾아갈 것이다. 그럼요. 김종인 위원장이 먼저 찾아갈 그 스타일의 그 인물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식고초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에 뭔가 선거판에 뛰어들 때의 모습은 가서 계속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응접실에 가가지고 안 나오실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모습들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그렇게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별의 순간이나 현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까지 했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이 만약에 정치를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김종인 위원장이 뭐 이번에도 어느 정도 정치력을 검증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찾아갈 인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윤 전 총장을 도와줄 거냐 이 질문에 이거 나 스스로 결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면서 누구를 도와준다는 걸 여러 차례 해보긴 했는데 이게 결과가 즐겁지 않았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개인적으로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배신만 당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객관적인 정치적 상황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작용했던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일단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전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혹시 자기가 돕게 되더라도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엔 다분히 윤 전 총장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진 거다라고 좀 보여져요. 메시지를 던진 거다. 그럼 윤석열 전 총장 킹메이커 역할을 할 가능성은 좀 크다 이렇게 두 분 다 보시는 거군요. 누가 먼저 손을 내밀든지 간에. 연세도 있고 그래서요. 예. 과연 어느 정도 활동력 있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인지 이거는 우리가 가늠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83세거든요. 우리나라 나이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키워보겠다, 사람을 키워보겠다고 하는 욕심은 갖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좀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해석까지 두 분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의 정치권 소식 김성환, 이종훈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같은 조선구마사 역사 왜곡 논란 속 기업들이 잇따라 광고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와 KT는 어제 광고 중단 결정을 내렸고 LG생활건강도 앞으로 예정된 광고 편성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 코지마의 경우에는 논란을 알게 된 직후 방송사 측에 광고 철회를 요청했지만 이 방송사 측 사정으로 23일에 광고가 나갔다면서 제작 지원과 광고를 모두 철회했다고 공지했고요. 이 에이스 침대도 조속히 광고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이 단순 광고 편성으로 드라마의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블랙 야크 역시 첫 방송 이후 역사 왜곡을 인지하고 즉각 광고를 철회했다면서 드라마의 내용과 어떠한 관계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늦은 밤 도로 한복판에 운전자 없는 차량이 세워져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차량을 살펴보니 뒷좌석엔 2살 난 남자아이만 홀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술에 잔뜩 취해 인사불성 상태로 200m 떨어진 길가에서 발견이 됐는데 어찌 된 사건인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예.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체돼 있었고 이 안에 아이가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이걸 지나가던 행인이 신고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첫 112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 20일,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 밤 11시쯤입니다. 경기도 시흥에 있는 편도 8차로 가운데 안쪽에 있는 2차로에서 차량 한 대가 서 있다. 안을 보니 아이가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보니 실제로 SUV 한 대가 그대로 있었고 뒷좌석엔 2살 남자아이가 혼자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외관상에 다친 곳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경찰은 아이를 안전한 장소로 보호 조치하고 또 차량도 갓길로 옮겼습니다. 예, 이 부모님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술에 취한 채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경찰이 이 신고 50분 만에 차량이 있던 차로 반대 방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인도에 걸어가던 여성 한 명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당시 만취 상태였는데 알고 보니 이 2살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보니 면허 취소 수준으로 파악이 됐고요. 경찰이 곧바로 인근 지구대로 데려갔고 아이는 아버지와 함께 귀가했습니다. 시흥에 있는 이 지구대에서 어머니는 내가 방금까지 다른 동네에 있었는데 내가 왜 여기 있지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다소 횡설수설했습니다. 예. 다른 동네라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그럼 차량이 다른 지역에서 이동을 해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이 차량이 이동해온 경로를 살펴보니 이 차량은 안산 대구도에 있는 한 해수욕장에서 이동해 왔습니다. 이 거리가 17km 정도로 일단은 조사가 됐는데요. 이 그래픽으로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취재 차량으로 직접 이 동선을 따라 이동을 해봤더니 차량이 막히지 않는 시간에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차량이 실제로 접촉 사고도 한 건 있었던 것으로 오늘 추가로 확인이 됐는데요. 다행히도 이 아이를 비롯해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됐습니다. 사고가 난 차량은 도로 위에 주차돼 있던 차량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빈 차량이었는지는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예. 지금 관련해서 조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까? 네, 일단 이 사건은 음주운전이랑 또 아동복지법 위반 두 방향으로 나뉘어 있고 사안에 따라 다른 장소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먼저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선 어머니가 경기 시흥경찰서에 불구속 입건이 돼 있습니다. 17km를 주행하는 길에 실제로 사고도 있었던 만큼 당시 주행 속도는 얼마나 됐는지, 차로를 수시로 넘나드는 등 위험 운전은 없었는지 등을 현재 닷새째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어머니에 대해 출석 요구만 해둔 상태고요. 아동복지법상 방해미나 유기 여부는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아이가 만 13세 미만이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더 전문화된 수사관이 있는 청단위에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도로 한복판에 아이를 차량에 내버려 두고 떠난 사실, 이 건은 자칫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이 조사가 시급해 보이는데요. 특히 술을 마실 때도 아이를 차량에 내버려 두진 않았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 정식 수사로 입건되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주변인 조사를 먼저 진행한 뒤에 어머니를 불러 조사하고 또 입건 여부도 따진다는 계획입니다. 예, 이 차량 안에 아이를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는 행위, 다른 음주운전도 다 위험합니다만은 더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있습니까? 네, 법률 전문가와 또 경찰 실무 관계자 의견을 들어보면 차량에 아이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 아이를 태우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가중처벌을 하는 규정은 현행법에 없습니다. 다만 만일 재판으로 가는 경우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양형에 불리한 사유로 적용될 수는 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 전문가 의견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아동복지법 관련해가지고 처벌 대상 되는지 여부는 불문으로 하고 해결하고 그거는 일단 음주운전 자체 그 비난 가능성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 그러는데 그 범위 내에서 그
상당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것으로 보여요. 지난 2017년 미국령 괌에서는 한국인 부모가 6살 아들과 1살 딸만을 차량에 두고 쇼핑하러 갔다가 현지법을 어겨 경찰에 체포되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물론 괌과 한국은 엄연히 다른 곳이고 사례도 다르지만 사안이 가볍지 않아 보이는 만큼 시급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혜재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400명대를 기록하면서 누적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겼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430명 추가돼 누적 10만 27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419명으로 수도권에서만 28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68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수도권 확진자의 24%가 무증상 감염자로 분류됐습니다. 수도권에서 음식점과 카페 같은 곳에 영업 제한 시간을 둔 건 코로나 확산세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죠. 많은 업소는 힘든 가운데에도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따르는 반면 일부 편의점은 이를 교묘히 피해가면서 밤 10시를 넘겨서도 술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편의점 앞에 포장마차 같은 천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은 이곳에서 맥주와 안주를 즐깁니다. 음식점과 주점 영업 제한 시간인 밤 10시를 넘긴 시간입니다. 발열 검사나 명부 작성도 없이 여럿이 오고 가는 술자리는 아무런 제재 없이 밤 늦게까지 이어집니다. 코로나 이 방역 시스템의 사각 지역이고요. 어디 출입을 하게 되면은 QR 코드라든가 다 그걸 남기잖아요. 여기 이런 것도 전혀 시스템 안 해놓고 하는 거죠. 하지만 구청 점검에서도 위반 사항 지적은 없다는 게 편의점주의 주장입니다. QR코드나 발열 체크나 그런 거 안 하나요? 그거는 이제 뭐 법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고 이 4가지 상품은 테이크아웃만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래서 드시면 안 되고 그리고 나머지 상품은 드셔도 되거든요. 밤 10시부터 일부 조리식품 식사를 제한하는 걸 빼곤 편의점은 별다른 방역 지침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칙 자체도 편의점 부분은 아예 정부 수칙에도 제외되어 있어서 지금 되어 있는 건 음식점이나 카페 이렇게만 명기가 되어 있죠. 숙박업소에서도 밤 10시를 넘겨 이른바 2차, 3차가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 이렇게 막 술 마시는 경우 많지 않나요? 네, 많긴 하죠. 네. 5명인데 밤 될까요? 한 개로는 안 되시고 2개 잡으시긴 하죠. 본격적인 봄철을 앞두고 이동량도 늘면서 감염 재확산도 우려되는 상황. 방역의 빈틈을 노릴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프랑스, 벨기에 등은 봉쇄를 강화하며 긴급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각국의 방역 조치도 오락가락한 상황인데요. 독일은 부활절 봉쇄 조치를 발표했다가 단 하루 만에 취소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럽이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Partout sur le territoire, l'épidémie s'accélère. Dans certains territoires, elle augmente même très fortement. 견디다 못한 프랑스는 봉쇄 지역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변이 확산으로 지난주부터 파리와 북부 일부 지역에 한 달간 강화된 봉쇄 조치를 내렸는데 리옹의 주요 도시인 론 지역을 포함한 다른 3개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확산세가 가팔라진 벨기에는 총리가 나섰습니다. On a vu que les contaminations doublent pratiquement tous les 2 semaines. On voit que le niveau de circulation du virus est au niveau le plus élevé depuis 4 mois. 벨기에 정부는 영국발 변이 확진 환자가 40% 증가했고 병원 입원이 28%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건강을 크게 해치고 있다며 학교 문을 닫고 주민들의 비필수 사업장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부활절까지 모든 곳에 문을 닫고 모두가 철저히 집에만 머물도록 하는 봉쇄 정책을 발표했던 독일이 이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현지 시간 24일 전적으로 내 실수라면서 전날 결정된 부활절 완전 봉쇄는 시간상 실행할 수 없고 비용이 실익을 넘어서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Dieser Fehler ist einzig und allein mein Fehler.
Denn am Ende trage ich für alles die letzte Verantwortung. Das ist qua Amt so, also auch für die am Montag getroffene Entscheidung zur sogenannten Osterruhe. 한때 방역 모범국으로 꼽혔던 독일이 코로나19 3차 확산 속에 백신 접종마저 더디게 이루어지면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인도에서 코로나19 이중 변이 사례가 나와서 당국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인도 보건부는 서부 마하라슈트라주에서 제취한 샘플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함께 나타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변이 바이러스 등장이 최근 인도 일부 지역의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이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며 전염력 강도나 코로나19 백신과 연관성 등에 대해서 계속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대 백신 생산국인 인도가 자국에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수출을 일시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자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고 백신 접종 대상 확대로 국내 백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조치로 190개 나라 이상이 백신을 공급받는 데 차질이 빚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4.7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의 막이 오늘 올랐습니다. 이 여야 지도부는 서울과 부산으로 총 출동해서 13일 동안의 유세전을 펼칠 예정인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13일 동안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당장 0시부터 오늘 후보들의 일정이 있었는데 보통 1호 방문지 상징성이 있어서 각 캠프에서 굉장히 공을 들이잖아요. 박영선 후보의 경우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1호 일정을 소화했고요. 어떤 의미일까요? 네, 4.7 재보궐선거운동이 시작된 자정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 편의점에서 1시간가량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소상공인과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행보인데요. 편한 옷차림에 편의점 조끼를 착용한 박 후보는 매장에서 상품을 진열하고 직접 물건을 계산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청년의 고충을 직접 듣기도 했는데요. 박 후보는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민생시장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청년들이 최저임금 8,720원, 야간 수당 50%를 받으면서 자기의 꿈을 위해서 이렇게 고단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정말로 생활시장이 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민생시장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것을 느꼈고요. 같은 시각 오세훈 후보는 서울 지하철 1, 2호선 열차를 관리하는 군자 차량사업소에서 방역 작업에 힘을 보탰습니다. 오 후보는 서울시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 코로나19 방역이라는 점에서 시민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대중교통을 만들겠다는 의미로 첫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오 후보는 방역복과 안전모를 쓰고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돌아온 지하철 안에서 수건으로 손잡이와 좌석 등을 닦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 후보는 열심히 뛰어서 다시 뛰는 서울을 반드시 만들겠다며 묵묵하게 정책과 공약으로 선거에 임하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다는 것도 또 오늘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저 오세훈 열심히 뛰어서 다시 뛰는 서울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네, 오늘이 첫날입니다. 두 후보 모두 거리로 나와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는 현장 유세를 시작했다고요? 네, 두 후보는 앞으로 13일 동안 서울 시민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게 되는데요. 박영선 후보는 영등포구에서 남편과 함께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을 만나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번 서울시장은 코로나19를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키는 민생시장이어야 합니다. 서울이 정쟁화되는 것을 막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승하겠습니다. 네, 출정식 장소로는 지역구였던 구로구를 택했는데요. 이번 서울시장은 코로나19를 하루빨리 종식하는 민생시장이어야 하고 서울의 정쟁화도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첫 공동 유세에 나섰습니다.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건데요. 앞서 오전 일정으로는 은평구와 서대문구 등을 찾아 지역개발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남대문 시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옛날에 여기 장사하던 자리인데 그렇지요. 그걸 기억하시는가요? 어머니하고 제일 친해버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보궐선거가 권력형 성폭력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부각하고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재보궐선거 내년 대선에 전초전 성격이 있기 때문에 미니 대선이라고도 불리는데 지금 판세 좀 어떻습니까? 네,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 이후 실시한 첫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된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20%포인트 가까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세훈 후보 55%, 박영선 36.5%로 오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높은 지지를 얻은 겁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오 후보가 대부분 연령대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는데 30대와 50대뿐 아니라 20대에서도 박영선 후보보다 3배 가까운 60% 넘는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박 후보는 40대에서만 오 후보보다 20%포인트 넘는 과반 지지를 받았습니다. 정당별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7.7%로 30.1%에 그친 더불어민주당을 앞서 1위를 달리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의 결과만 보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다소 앞서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결과는 예단하기 이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죠. 네, 지지도 차이가 20%포인트 가까이 벌어졌지만 결과를 예측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선거는 투표함을 열어볼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거 사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5년 전인 2016년 4.13 총선 때 당시 서울 종로에서 오세훈 후보와 정세균 국무총리가 맞붙었을 때 선거 초반에는 오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10%포인트 우위를 나타냈지만 실제 개표 결과에서는 정 총리가 52.6%를 얻어 과반 득표에 성공하는 역전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박영선 캠프 측은 5년 전 서울 종로의 대역전극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어느 정도 민심이 반영되긴 하지만 그 숫자가 꼭 표심과 정확히 일치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숨은 지지층의 표를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서가고 있는 국민의힘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선거라는 건 시작할 때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사례들도 흔히 볼 수 있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된다며 말 한마디 잘못으로 얼마나 많은 표를 상실하는 철저히 인식해야 한다며 당내의 언행 조심을 거듭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할러 외교장관 회담 뒤 공동 언론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회담을 마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북한의 발사체 발사 관련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네, 내용을 보면 이 정의용 장관이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목표 조기 달성을 위해서 여러 노력을 경주하는 가운데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와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북측이 지난 2018년 9월 정상 합의한 대로 이 한반도 핵 위협 없는 평화터전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함께 해줄 것을 당부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달 말부터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투표에 참여한 259명 가운데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추경안을 처리했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었거나 영업 제한과 집합 금지 조치로 피해를 본 업종에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46만 영세 농어민 가구에는 30만 원씩을 지원하고 또 여행업에는 300만 원, 공연업은 250만 원,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기사 3만 5천 명에게는 지원금 70만 원씩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북한이 오늘 아침 7시 25분쯤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체 2발을 발사했는데요. 군 당국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450km, 비행고도는 60km 정도로 파악됐고 추가 정보에 대해서 정밀 분석 중에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군은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며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서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원인철 합참의장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NSC 상임위원들은 이 같은 우려를 표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과 이번 발사의 배경과 의도를 정밀 분석하면서 관련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의 세부 재원 등에 대해서는 한미 국방 및 정보 당국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분석하고 관련한 내용은 한미 정보 판단 결과를 토대로 추후 합참이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네, 일본 정부 반응도 나왔는데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사실을 확인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 등 관계국들과 긴밀히 연계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쿄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스가 일본 총리는 북한 미사일 발사 후 긴급히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를 마친 스가 총리는 북한이 지난해 3월에 이어 약 1년 만에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확인하면서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我が国と地域の平和、安全を脅かすものであります。また国連決議違反でもあります。厳重に抗議をし 스가 총리는 특히 다음 달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이번 발사를 포함해 대북 정책에 대해 확실히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과 미국 등 관계국과의 연계를 강조했습니다. 米国や韓国をはじめ関係諸国と緊密連携をし、国民の命と平和な暮らしを断固して守り抜く決意であります。 일본 정부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2발은 고도 약 100km 이내로 비행해 약 450km를 날아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미사일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밖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 항공기나 선박의 피해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관방장관은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베이징 외교 경로를 통해 북한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토 장관은 북한의 의도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삼가겠다며 현재 한국과 미국을 시작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계해 정보 수집과 분석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일 양국 간의 지소미아 협정 등을 통해 필요에 따라 적절히 정보를 공유해갈 생각이라고 밝혔지만 개별 사안에 대해 어떤 정보 교환이 이루어졌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세계 주요 무역로인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서 한 초대형 화물선이 좌초되면서 해상무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여파로 당장 국제유가가 크게 올랐는데 사고가 빨리 수습되지 못하면 원유와 가스 수송에 차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주요 해운 길목인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된 에버 기븐호. 관리 당국자들이 현장 주위를 맴돌며 수습 방안을 논의합니다. 예인선과 구조선 여러 척이 투입됐지만 길이 400m, 22만 톤급의 거대한 선박이라 좀처럼 작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버 기븐호가 비스듬한 방향으로 운하의 폭을 대부분 막으면서 대형 유조선 통행은 사실상 전면 차단됐습니다. 100척이 넘는 선박이 주위에서 대기하며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That logjam is starting to grow as every hour that passes, so it's a really serious incident. 길이 190km에 달하는 수에즈 운하는 전 세계 교역량의 12%를 담당합니다. 연평균 18,000여 척, 하루 50척의 선박이 이 운하를 통과합니다. 때문에 선박 운항 차질이 길어질수록 해상무역에 큰 혼란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특히 원유와 가스 수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브렌트유도 바로 5% 이상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에즈 운하 관리 당국은 에버 기븐호를 다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지만 선박 통행도 언제 재개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오는 7월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 성화봉송이 넉 달 동안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사고 대책본부로 사용했던 후쿠시마의 축구시설 제이빌리지에서 성화 출발식을 열었습니다.
첫 주자로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던 지난 2011년 피파 여자 월드컵에서 우승한 일본의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나섰습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오늘 저녁 7시 20분 일본 요코하마 닛산 스타디움에서 일본과의 평가전을 치릅니다. 손흥민이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고 또 코로나19 여파로 유럽파 차출이 되고 무산된 대표팀은 이강인과 정우영이 주축으로 나설 전망인데요. 경기를 앞둔 벤투 감독의 출사표까지 들어보시죠. Para contra-atacar com qualidade e com perigo. Daí, o que disse há pouco, espera-nos jogo extremamente complicado e só estando a bom nível poderemos conseguir tão bem quanto desejamos. 지난해 우리 국민은 보수와 진보, 빈곤층과 중상계층을 중심으로 사회 갈등이 높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 한국의 사회 지표를 보면 지난해 집단 간 사회 갈등이 심하다고 인식하는 비중은 보수와 진보가 85.4%, 빈곤층과 중상층이 82.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빈곤층과 중상층 갈등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2.6%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완연해진 봄 기운 속에 봄꽃들이 화사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심 속 공원에는 샛노란 개나리가 화사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에는 벚꽃이 공식으로 개화했습니다. 1922년 관측이 시작된 이후 99년 만에 가장 빨리 개화한 건데요. 이는 작년보다는 3일, 평년보다는 17일이나 빠른 기록입니다. 오늘 낮 동안 기온이 19도까지 오르며 포근해서 봄꽃 감상하기 좋겠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금세 쌀쌀해지는 만큼 옷차림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맑고 포근한 날씨 속에 대기는 더욱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의 건조주의보가 건조경보로 강화되었고요. 그 밖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울산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산불 등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대전과 광주, 대구는 22도로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이후 주말 동안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는 토요일 오전 서해안과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비는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면서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에 많은 양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현재 미세먼지 걱정 없이 대기질 무난합니다. 하지만 밤부터는 대기 정체가 심해지면서 중서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호흡기 관리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을공원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목요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